직장인들이 그러면은 얼마 정도로 투자하면 될까요? 시작할 때. 한 3천만 원 있어요. 네. 가능해요? 네, 3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 14채 부동산을 또 매수를 했는데요. 한꺼번에? 네, 1월부터 한 2월까지 14채를 매수를 했고요. 실제 들어간 돈이 10채를 사는데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월급만 받아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실제로 또 그렇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뭐 코인이다 많이들 하다가 쏠락 날리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사실 이런 걸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결단을 딱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뭐 마음만 먹었다 그럼 말았다. 늘 생각만 하죠. 예.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엄청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과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요. 네. 예, 실천력이 뛰어난 음. 평범한 직장인에서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가슬러 박재진님 그리고 호토 이대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가슬러는 왜 어떻게 지어진 무슨 거고 이름이에요? 포토는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네. 작은 그 원룸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아. 약 3,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크게 이제 많이 소유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소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제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네. 그 이제 아파트 이름이 렉슬이거든요. 도공 렉슬.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그냥 렉스를 소유한 남자 렉슬러라고 했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앞에 갓을 붙이는 게 유행하다 보니까 갓슬러. 갓슬러로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름이 가슬러. 재밌네. 예. 네. 포토는? 그 호토는 제가 처음에 그 집을 샀을 때 용인에서 집을 샀었는데 네. 그 용인 저희 아파트 단톡방이 있었어요. 네. 그 단톡방에서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친 게 그게 호토였는데 그게 이제 호가 발음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호토로 이번에 바꾼 건데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닉네임 그냥 저 인터넷 닉네임이었는데 그 처음에 그 집을 샀을 때 닉네임이어서 그냥 그때부터 쭉 그냥 호토로 가고 그래도 있어요. 재밌네요. 가슬러 호토. 네. 네. 부르기도 쉽고. 네네. 각자 나이하고 직업하고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을 일단 소개해 주시고 그러고 얘기를 풀어나갈까요? 저는 40대 초반 직장인이고요. 네. 자산은 한 1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한 20여 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분이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건 건물 같은 것도 있다는 예, 거예요? 건물 건물이 지금 2채가 있고요. 와. 예. 아니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전업을 하신 거예요? 전업은 아니고요.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계속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직장인의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약간 이 꽃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꽃에 이렇게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꽃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물을 계속 주다 보면은 결국은 꽃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오늘 샀던 매물도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또 보고 이러다 보면은 더 좋은 매물이 보이면 또 팔고 싶어지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루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몰입을 하게 되고 이게 몰입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한번 꽃에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좀 잊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꽃에 물을 주듯이 한 번 물을 주고 좀 어느 정도는 좀 잊고 꽃에 이제 꽃이 폈을 때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아니 그래도 궁금할 텐데 나 같으면 직장 생활해도 계속 쳐다본다. 야, 근데 이게 중요하네. 가만 놔둬야지 자꾸 그 건들면 안 되는 거다 이거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도 왜 사서 맞아요.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작용이 있나 봐요. 야, 호토님은 더 어려 보이는데. 네, 저는 34살이고요. 네, 저는 이제 자산 규모가 정확하게 제가 막 책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 60억에서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4세? 네,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하신 부동산을 저는 좀 투자한 지 오래 안 됐어요. 한 4년 반 정도? 근데 저는 사실 경험 좀 위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한 총 다 하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고 판 게 많고 한 제가 판 것만 대충 세보니까 한 40여 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기간 내에 많이 사고 판다는 그 경험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돈도 좀 벌어서 지금은 좀 실험하고 있는 게 지방에서 이제 건물들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 좀 실험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 건물이 한 3채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저희 경기도에 살 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방에 또 따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결혼은요?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했어요? 네네. 결혼. 아, 결혼했고요. 쌍둥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야, 어쨌든 뭐 지금 4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중. 근데 뭐 벌써 네. 그 정도의 자산가가 됐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두 분은? 오늘은 저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장기로 묵혀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just do it. 내일은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하라. 뭔가 생각을 했으면 지금 당장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저도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저는 이제 좀 저 또래 혹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처음에 자산을 조금 늘려놓고 그리고 그 자산을 오래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오래 가지고 가면 어차피 다 자산이 성장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그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막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경험으로 이렇게 해칭을 해서 이제 처음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오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30대 때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런 말을 해줘. 야. 4년 반 전에 투자를 했으면 20대 후반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일찍 뛰어든 거고, 야,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고. 그렇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네. 투자가 몇 년 됐다고 그러셨죠? 저도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년이면 예. 아니 두 분이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은 네. 지금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건 좀 두려워진다. 지금 시장이 너무 네,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더 오른다 어쩐다 이걸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두려운 감이 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일궈 나갔는지 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게 된 계기도 야, 참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죠. 직장 네. 다니시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세를 처음에 살았거든요. 그때 2012년도였는데, 그때 귀인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귀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10년 전. 네, 10년 전에. 이제 귀인이 누구냐면은 그 집주인이었어요. 집주인분이 되게 귀인이었는데 왜 귀인이었냐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한 2억 1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데 1억 4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돈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2년 뒤에 만기가 돼서. 그죠, 만기가 돼가지고 재계약을 하는데 이 귀인분이 저에게 30만 원을 월세로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인이었어요. 전세금은 전세금대로 그대로 가고 월세를 더 네, 월세를 더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30만 원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집을 살 수 있었고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집을 살 수 있었고 만약에 그때 그냥 2억 1천만 원을 살라고 했으면은 저는 정말로 집을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3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약은 새로 했는데 하긴 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긴 하고 30만 원을 3달을 드리고 나서 이거 막 대출이자도 갚아야 되고 30만 원까지 내야 되고 힘들지.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집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투자라면 투자가 된 거였고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다가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2014년도에 집을 사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투자. 2014년에 옥수동 집을 샀으면 지금 엄청 올랐을 텐데. 몇 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그때 제가 4억 3천만 원 정도에 샀는데 네. 중간에 이제 팔기는 했거든요. 네. 그걸 팔고 지금 이사를 가긴 했는데 그래도 한 10억 이상은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네.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은 그 근처에 있는 한강변 평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성동구를 안 떠나시는군요. 예, 지금 성동구는 마용성의 성동구를 안 떠나. 그래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가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세로 시작했었는데
그때 거기도 귀인이 나타나나요? 귀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네.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대출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전세를 당연히 그냥 전세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전세 살 때가 2억 6천 수원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네. 그때 매매가가 2억 9천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당연히 그걸 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사면 안 돼요? 그냥 모르겠어요.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집을 살 수 있나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만 알고 그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전세를 살다가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막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집값을 봤는데 집값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어.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1,000만, 2천만 원을 모으려면 1년을 되게 노력을 네. 해야지 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알아봐야겠다 해서 부동산 좀 공부하고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분양권을 이제 그 용인에 있는 분양권을 샀는데 그때 분양권이 거의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거의 이제 피도 없고 미분양될 때. 미분양 나고 그때. 막 사람들 안 사고 4년 전이 5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서 이제 입주를 이제 18년에 하게 됐는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또 피가 갑자기 오르면서 그렇죠. 이제 그때 그게 이게 돈이 되는구나 싶어서 공부하고 그때 계기가 돼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지금도 계속 두 분 다 하시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주말이 없겠네요. 임장 같은 것도 다 가보고 할 거 아니에요. 호토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성향은 좀 다른데 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제 물을 주고 나면 좀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사실 이제 전세 계약을 한번 맺으면 2년 동안은 제가 딱히 뭐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4년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쵸 이제 4년이긴 한데 네. 4년 이제 2년 뒤에 계약을 다시 한번 하던지 그렇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계약하면은 크게 뭐 손이 가거나 이런 일은 없고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직장 생활은 오히려 더 윤활유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투자를 제가 많이 한다는 걸 알고 나서 주변에서 작년에 이제 책을 한 권 냈었는데 그 책이 나가고 나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관부서 뭐 수석님들 뭐 부장님들 연락 많이 오시고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힘을 전혀 받지 못하다가 네. 지금은 뭔가 제가 얘기를 하면은 더 믿어주고 그럼. 설득을 이렇게, 해주고. 성공했으니까. 네. 네, 100% 이야기니까 좀 더 믿어주고 이거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뭔가 이렇게 일이 좀 잘 해결되고 그렇죠. 한 달이면 건너면 또 저를 아시니까 또 뭐 하여튼 모든 일이 좀 더 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산가들 앞에서 좀 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 하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지용 씨도 시작하기 전에 막 물어봤잖아요. 얘기 한참 그럼. 물어보고 있던데. 네, 이렇게 된다고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지장은 없는 거고요. 저는 좀 평일에는 직장에 조금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확실하게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제 역할 그런 것들을 좀 충실히 하는 편이고 이제 혹은 이제 퇴근을 하면 이제 주말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편인 게 뭐냐면 저는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주말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낡은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직접? 조금 전세를 주는 건데 네. 이때 제가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하진 않고요. 일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할 것들 좀 평일에 준비를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도 조금 하고 그다음 물건도 좀 보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시 또 아, 구매할. 맞아요. 그래서 점검을 또 이제 시킨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다 하진 않으니까 그것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지방에 가서 공사한 거 점검하고 공사도 하고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정말 바쁘시겠어요. 좀 바쁜 편이죠. 주말에는 자영업자고 네. 평일에는 직장이고. 월급쟁이고 이런데 근데 이거 월급이 그럼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자산이 그 정도면 이거 뭐 까이거 내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받자고 내가 일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좀 영업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그 PM이라고 네. 이제 뭔가를 관리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회사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큰 시스템을 제가 이제 쓰는 거죠. 주말에 하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것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돈도
사실은 그렇게 막 시세 차익이 많이 날 때는 사실 월급이 조금 더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매월 들어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출도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신용도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을 다니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PR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의 그 삶의 그 일부분들이 한 부분은 직장, 한 부분은 뭐 재테크 이런 거지 막 이거를 막 시시하게 느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시하게 느끼지 않을 만한 회사를 또 다녀요. 네, 모두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일단. 그 회사의 누구다. 자체가, 은행에 가도 나 이 회사 다닙니다 하고 대출 받을 땐 또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월급이 시시하게 느껴지진 않는 모양이죠. 월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네. 제가 이제 그쵸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증빙을 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하고 신용이 생기는 거죠. 그쵸 신용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아빠 뭐 임대업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직장도 다니고 아빠 뭐 작가야 이렇게 그렇지. 접근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데 아빠 뭐 임대업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그거 다 부러워하는 건데. 요즘은 다른데. 아이고 직장인들이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로 투자하면 될까요? 시작할 때. 한 3천만 원 있어요. 가능해요? 네 3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 14채 부동산을 또 매수를 했는데요. 한꺼번에? 네, 1월부터 한 2월까지 14채를 매수를 했고요. 14채. 올해요? 네, 올해만 14채의 부동산을 아니 매수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잔뜩 올라 있다고 하는 그 시기에 네, 그 시기에 14채를 샀단 말이에요? 며칠에 한 채씩 산 건데? 아니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지금은 이제 모두가 이제 부동산을 두려워하고 네. 떨어질까 걱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네.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팔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아무도 안 사는데 누군가 팔려고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싼 값에? 그렇죠. 싼 값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갔는데 50%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써져 있으면은 그러면 살 텐데 아파트는 50% 디스카운트해도 더 떨어질까 봐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파트 디스카운트 할 때 아니면 뭐 주택을 디스카운트 할 때 상가를 디스카운트 할 때 좀 더 싼 가격에 내가 사서 오랫동안 쟁여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근에 매수를 했고요. 하긴 뭐 저 부동산 시장이 이만큼 올랐지만 이렇게 됐다가 또 우상향으로 가니까 그걸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매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되게 큰 네. 문제거든요. 작년에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6,500만 원 정도 냈고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이제 8천만 원 이상 이제 세금을 냈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세금. 그쵸 이제 올해는 아마 거의 한 1억 가까이 아마 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직장인이고 물론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세도 조금 있긴 하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파트를 그런 종부세를 내야만 하는 아파트를 조금 처분을 한 거고 올해 들어서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는 부동산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이천에 있는 빌라를 제가 한 10채를 샀는데요. 빌라는 2천? 네, 이천에 있는 빌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라는 종합부동산에 안 들어가나? 빌라는 안 들어가는 거.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약간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는 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다 없앴다던데 맞아. 아니면 뭐 말소를 시켰다던데 네. 이 정도의 약간 희미한 생각들은 다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빌라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는 안 돼도. 아파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기 목적이라고 해서 이건 안 되는데 빌라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거를 감면을 받고 면제를 받아야 장기로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조정지역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서울이나 이런 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감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비조정 지역이라고 뭐 투자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임대 사업을 위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비조정 지역. 그런 데에 있는 빌라는 매수를 해도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근데 2천은 가능 지역이군요. 그렇죠. 2천은 가능 지역이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사니까 매매가가 원래 9천만 원이던 게 네. 예전에 이분이 9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7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매매가는 투자에 대한 지표고, 그다음에 전세가는 이제 실거주 지표거든요. 근데 실거주는 괜찮아요.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매물들은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올 초에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지금도 데가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예를 들자면 7,500만 원 매매가인데 전세가 7,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등기 등기만 이전만 하면 돼. 제가 넘겨받으면 그 집이 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장기 보유를 하되 20년 그리고 30년 가까이 된 것들을 그렇게 사놓으면 최소한 10년 이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매물들을 산 거고. 우리도 매체 살아나가 볼래? 볼 줄 알아야죠 또. 보는 눈이 있어요. 실제 들어간 돈이 10채를 사는데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요?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 네, 그렇죠. 취득세하고 뭐 일부는 완전히 뭐 7,500인데 6,5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돈이 그렇지,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되니까. 네. 야, 이런 건 진짜 공부를 좀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데나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3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네.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네, 있고 네. 또 다른 식의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저는 플러스 P라는 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거 비싼 거예요. 매매가가 이제 전세가보다 낮은 건데, 사실 이거를 3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원래 주잖아요. 네. 그러면 잔금을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을 받아요. 그럼 2, 3개월 안에 전세가 안 나갔는데 잔금일이 됐어요. 근데 난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안 하려면 전세가 맞춰진 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 맞춰진 거를 우리가 보통 갭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갭 투자를 3천만 원으로 하면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뭐 취득세, 복비 이렇게 내고 나면 뭐 2채, 3채, 많으면 한 4채, 5채까지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공부가 안 돼요. 그 2년, 3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또 그걸 해놓고. 그래서 저 같으면 3천만 원으로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든 돈을 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난 못 빌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용인데, 그게 이제 내 월급의 신용이 될 수도 있어서 신용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신뢰를 쌓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까지. 뭐 엄마 아빠라든지 뭐 혹은 친척이라든지. 어떻게든 좀 자금을 마련할 것 같아요. 그 자금을 마련해서 한 1억 정도는 마련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1억 정도가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플러스 P를 하면서 아파트를 사면서 1,000만 원씩 계속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내 현금이 아파트를 사면 1,000만 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1억 1천. 또 아파트를 사면 1억 2천.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플러스 P라는 게 이제 전세금을 받으면 더 현금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새는 현금을 확보하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게 지금 가능한 투자 방법이거든요. 지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내가 좀 막 초보자니까 이제 위험할 때 또 현금도 넣을 수 있고 네.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안전하면서도 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머리를 좀 써야 돼. 우리는 지금 뭔가가 막 너무 궁금하고 하고 싶은데 네. 한계가 있잖아요.